미국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9월 4일 조지아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태 아시죠? 한국인 기술자 316명이 수갑과 사슬에 묶여 구금된 사건 말입니다. 백악관은 불법 체류자는 용납할 수 없다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단 하루 만에 24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테슬라와 애플, 포드까지 생산 라인이 줄줄이 멈춰섰습니다. 세계 최강국을 자처하던 미국이 한국인 기술자 몇백 명 때문에 완전히 마비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한 권위자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한국인 없어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곧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국이 갑이 아니라 한국이 갑이라는 사실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공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공장의 넓은 생산 라인을 걸으며 최신 설비들을 살펴보던 중이었죠. 조지아 경제개발청 고문으로서 이런 현장 점검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지역 투자 유치를 이끌어온 저에게 이 공장은 자랑스러운 성과물이기도 했어요. 로렌스 씨, 이쪽은 전극 코팅 라인입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팀이 직접 세팅한 설비예요. 에밀리 존슨이 저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자인 에밀리는 항상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죠. 솔직히 그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미국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가 말이에요. 물론 훌륭한 설비네요.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에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라인 끝에서 갑자기 기계음이 멈췄어요. 몇몇 기술자들이 황급히 모여들었고 한국인 엔지니어 한 명이 복잡한 제어판을 손가락으로 빠르게 조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설명했어요. 센서 오류예요. 박 엔지니어가 금방 고칠 겁니다. 정말로 몇 분 후 기계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박 엔지니어는 미국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했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영어가 서툴러 보였지만 기술적 권위는 분명했습니다. 보셨죠? 이건 한국인 기술자 없이는 다시 못 돌립니다. 에밀리의 단언에 불편함이 치밀었습니다. 과거 기아차 공장이 처음 들어섰을 때 지역 주민들이 신의 선물이라 외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물론 일자리 창출은 좋았지만 점점 더 한국 기업과 기술자들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공장 주차장을 지났습니다. 한쪽에는 한국 기술자들의 차량이, 다른 쪽에는 미국인 직원들의 차량이 나뉘어 있었죠. 왠지 모를 분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우리 미래가 한국 사람들 손에 달려야 하지? 창밖으로 조지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제가 20년간 영혼을 바쳐 발전시켜온 곳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번영했지만 그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점점 기술적으로 종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의회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마이클, IC에서 내일 새벽 공장 단속이 있을 거래. 비자 만료된 외국인 점검한대. 알겠어. 문제 없을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공장의 거대한 외벽 위로 현대와 LG 로고가 빛나고 있었죠.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지만 오만한 자신감으로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단속이 뭐 어떻다는 거지. 일시적인 혼란이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이니까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 그 순간만큼은 제 자신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로렌스 씨, 큰일입니다. 9월 4일 새벽 5시 다급한 전화에 잠에서 깼습니다. 에밀리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IC가 공장에 들이닥쳤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모조리 데려갔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조리라니 몇 명이나? 316명 전원입니다. 비자 문제 확인한다면서 전부 구금했어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설마 전부 데려갔을 리가 없어. 분명 오해일 거야. 공장에 도착하니 경비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생산시설은 완전히 침묵에 빠져 있었죠.
평소 기계 소리와 직원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마치 유령의 집처럼 느껴졌어요. 에밀리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22개 라인 전부 멈췄어요. 아무도 어떻게 다시 켜야 할지 모릅니다. 미국인 엔지니어들은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어요. 모든 매뉴얼이 한국어로 되어 있고 시스템 비밀번호도 모릅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죠. 회의실에 긴급 대책팀이 모였습니다. 재무팀장이 차가운 숫자를 던졌어요. 하루 손실만 240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테슬라, 애플, 포드 등 우리 배터리를 공급받는 업체들의 라인도 곧 멈출 겁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 제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였습니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지역 언론부터 주민들까지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 주민의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어요. 로렌스 씨, 당신네들이 우릴 살린다더니 이제 다 날리는 거요? 내 아들, 딸이 저기서 일하고 있다고.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공허한 말만 반복했죠. 점심도 거른 채 사무실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법률팀은 IC와 협상 중이었고 기술팀은 시스템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시도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더니 전국 뉴스에서 우리 공장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조지아 사바나의 현대 LG 배터리 공장 가동 중단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 비상사태. 뉴스 화면 속 공장 전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곳이었는데 말이죠. 밤이 깊어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앞에 서서 멀리 보이는 공장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평소라면 24시간 환하게 빛나던 건물이 이제는 희미한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반발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해낼 수 있어. 내일이면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조차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 한숨 못 잔 채로 공장으로 향했어요. 어제보다 더 많은 기자들이 정문 앞에 모여 있었죠. 플래시 세례를 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기술팀장 로버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본사에서 미국과 일본 엔지니어들을 급파했는데도 시스템을 재가동할 수 없어요. 회의실로 들어가니 지친 얼굴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해결책을 찾으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죠. 상황 요약해보시죠. 에밀리가 손에 든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22개 생산 라인 모두 여전히 정지 상태예요. 품질 관리 시스템, 자동화 프로그램, 모든 것이 한국어 인터페이스로 설계되어 있고 핵심 비밀번호는 한국 기술자들만 알고 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로버트가 덧붙였죠. 더 큰 문제는 테슬라와 GM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배터리 공급이 중단되면 48시간 내에 그들의 생산 라인도 멈춘다고 합니다. 창문 너머로 멈춰선 컨베이어 벨트가 보였습니다. 수천억을 들여 만든 최첨단 설비가 그저 쓸모없는 쇠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점심시간 사내 식당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죠. 내 친구는 벌써 다른 일자리 알아보고 있대. 이러다 공장 문 닫는 거 아냐? 한국인들 없으면 우린 끝이래. 마지막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인들 없으면 우린 끝이다. 이런 생각이 퍼지고 있다니.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 노동자 몇 명이 찍은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모든 장비와 프로그램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세팅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 배웠을 뿐이에요. 그들 없이는 이 공장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순간 모든 말이 목구멍에 걸렸죠. 하지만 직업적 본능으로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곧 좋은 소식. 그때 기자가 끼어들었어요. 로렌스 씨, 8,000개 일자리가 사라지면 조지아는 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질문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8,000개의 일자리, 8,000개의 가족. 그들의 생계가 제 손에 달려 있었죠. 인터뷰를 마치고 텅 빈 공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기계들이 침묵하고 있었어요. 제어판 앞에 서서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고 경고등만 빨간색으로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위기를 실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무력했습니다. 그동안의 자만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손바닥으로 차가운 기계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상황이 이제 국가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한국 정부가 뭐라고요? 믿기지 않는 소식에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48시간 최후 통첩입니다. 공식 사과와 구금된 기술자들 전원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 모든 한국 기업의 핵심 기술자들을 철수시키겠다고 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전개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건 협박 아닌가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로렌스 씨. 국무부에서는 이미 비상대책회의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TV를 켰습니다. CNN, BBC 모든 채널에서 이 사태를 긴급 타전하고 있었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의 기자회견 장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 희생을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존엄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단호함의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산업부 장관이 나왔어요. 미국 내 한국 기업의 기술력은 단순히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과 정신이 담긴 자산입니다. 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기술을 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아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20년간 경제 개발을 이끌어온 제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워싱턴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초기에 강경하게 나섰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우수한 기술자들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미국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불법 체류자는 용납하지 않는다던 행정부가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시장, 주지사, 심지어 의회 의원들까지 상황 파악을 위해 연락해왔어요.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어떻게 된 거야? 정말 한국이 기술자들을 철수시킬 수 있는 거야? 이러다 우리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왜 이민국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혼란스러웠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가에 서서 텅 빈 공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어요. TV에서는 여전히 한국 정부의 담대한 행보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20년간 저는 항상 미국이 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투자를 유치할 때도, 협상을 할 때도 늘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약자가 된 건가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믿어온 세계 질서가 뒤집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굴복하다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국의 기술과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아침 일찍 긴급 브리핑이 소집되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로렌스 씨,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보고서를 펼치자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산업 분석가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는 현대 LG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전기차 산업 전체의 문제입니다. 테슬라부터 GM, 포드까지 모든 주요 생산 라인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배터리 셀 생산의 87%, 반도체 제어 모듈의 76%,
자동화 시스템의 93%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도 기술력이 있지 않나요?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 분석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매뉴얼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노하우로 시스템을 최적화했어요. 그들이 떠나면 효율성이 40% 이상 떨어집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이건 한국인 기술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20년간 투자 유치를 이끌며 항상 우리 조건을 내세웠었죠. 하지만 이제 보니 우리는 그저 하드웨어만 가지고 있었을 뿐. 진짜 가치는 한국의 기술과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의 불안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다들 일자리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한 작업자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이 라인에서 일했는데 매번 문제가 생기면 김 엔지니어를 불렀어. 그 사람 손만 대면 기계가 바로 돌아갔다니까. 그게 기술이야.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고. 오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공장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8,000개의 일자리, 그리고 그에 기대어 살아가는 수만 명의 지역 주민들. 이들의 미래가 위태로웠습니다. 시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해봐. 우리 살 길이 있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만만하게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이 공장에 목숨을 걸고 있어. 이게 무너지면 우리 모두 끝이야.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 전문가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더욱 분명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회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체계가 미국 산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가족들의 삶이자 꿈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처음으로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특정 회사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빠지면 미국이 멈춘다. 이 깨달음은 씁쓸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계속 허황된 자존심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다음 날 아침, 백악관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경제보좌관부터 국무부, 상무부 고위 관리들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현재 IC가 구금한 기술자들은 모두 석방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요. 화면 속 관리들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한국 기술자들 대부분이 이미 귀국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전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요청을, 그것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한다니. 손실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경제 분석가가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일주일 내에 10억 달러, 한 달이면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주가 하락과 연쇄 파산까지 고려하면 숫자를 듣고 있자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가동 중단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이제는 알고 있었죠.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한국계 미국인 직원인 박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왜 한국 기술자들은 돌아오지 않는 건가요? 박 매니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부품처럼 취급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을 존중했던가요? 아니면 그저 우리 필요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만 봤던 걸까요?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직접 나서서 한국 기술자들에게 복귀를 호소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없이는 이 지역 경제가 무너집니다. 부디 돌아와 주십시오.
언론은 이 사태를 현대 산업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미국은 이민법을 내세우며 당당했는데 이제는 애원하고 있었어요. 저녁 브리핑룸에서 최신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오지 않겠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협상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의 조건이었으니까요. 평생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저는 제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어요. 우리는 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기술과 사람에게 있었고 그것은 지금 한국인들의 손에 있었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협상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의 조건이다. 다음 날 새벽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장관은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존중 없는 협력은 없습니다. 그 간단한 문장이 제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장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기술자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땀과 지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존엄한 인간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협력할 수 없습니다.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아의 아침 햇살이 공장 지붕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20년간 이 도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해왔지만 이런 철학적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장과 이익만 생각했죠.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모든 채널에서 한국 장관의 발언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한 경제학자의 코멘트가 특히 귓가에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닙니다. 두 나라의 가치관 충돌이에요. 한국은 인간 중심의 기술 철학을, 미국은 효율성 중심의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에밀리가 다급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로렌스 씨, 뉴욕타임스가 전면 기사로 우리 상황을 다뤘어요. 미국의 기술 종속성이라는 제목으로요. 신문을 펼쳐보니 충격적인 분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물리적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와 노하우는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분노보다는 자기 반성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보면 부끄럽다. 항상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들에게 배울 게 많았던 거야. 저녁,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긴급 주민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이 위기에 대해 논의했어요. 한 노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싼 물건의 대명사였어. 그런데 이제는 그들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졌나? 그 질문이 회의장을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돌이켜보니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안일하게 살아왔던 거죠. 미국이니까 당연히 최고라는 생각에 안주하면서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유치할 때마다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존중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던가요? 아니면 그저 투자금으로만 봤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외교부 장관의 새로운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오랜 동맹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았어요. 우리는 기술만 원했지, 존중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여전히 멈춰있는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거대한 건물은 단순한 경제적 자산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어요. 우리는 성장만 추구하다가 인간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린 기술만 원했지, 존중은 배운 적이 없었다. 그 깨달음이 가슴을 무겁게 누르는 가운데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 일찍 시청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 노동자들, 그리고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갑자기 무릎이 떨렸습니다. 평생 수많은 연설을 해왔지만
이날만큼 중요한 순간은 없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20년간 저는 이 도시의 경제 개발을 이끌어왔습니다. 항상 미국이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일해왔죠.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이 갑이 아닙니다. 한국이 갑입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제 말은 생중계로 전국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존중을 배워야 합니다. 20년간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돈만 원했지. 진정한 파트너십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말들은 제 깊은 성찰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 공장이 멈춰 있습니다. 테슬라, 애플, 포드의 생산 라인도 중단됐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건물과 기계만 가졌을 뿐. 진짜 가치는 한국의 기술과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청중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이 현실을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 기술자들이 떠났을 뿐인데 미국 산업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존심에 사로잡혀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어제 한국산업부 장관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존중 없는 협력은 없다.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배워야 할 때입니다. 청중 속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수백 명으로 확대되었어요. 저는 내일 한국으로 떠납니다. 우리의 잘못을 사과하고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 존중의 철학까지 배워오겠습니다. 주머니에서 비행기 티켓을 꺼내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이제 한국에게 배울 시간입니다. 순간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지는 가운데 저는 20년간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의 발언을 들었다며 한국 방문을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제 연설이 미국 전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회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 없는 제조업, 미국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밤이 되어 짐을 싸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멈춰있는 공장이 보였지만 이제 그 모습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보였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국 정부의 새로운 발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몇몇 기술자들이 조지아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도시를 돌아봤습니다. 20년간 제가 일해온 이곳은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미국과 한국, 갑과 을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편견과 오만함이 우리의 시야를 가렸을까? 비행기가 이륙하며 아래로 조지아의 풍경이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시야는 오히려 넓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우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시대의 첫 장을 쓰고 있었습니다.